왜 나만 잡혀가서 무슨 고문당하고 김호준이한테 무슨 그동안 공작금 받은 게 얼마냐 뭐 이런 거 뭐 대답하는 거야. 뭐 다 대답하면 되니까 얼마 주지도 않거든. 그동안에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말을 했느냐 뭐 다 풀어주면 되는 건데 뭐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자식들까지도 인생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군사독재는 늘 그래 왔어요. 항상 연좌제를 만들어 놓고 감시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겠느냐. 애초에 계획은 그랬던 것 같아요.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도발하고 전시 상황을 유도해서 전쟁 상태의 계엄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선택한 이제 계획이 선관위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니까 이 국회는 애초에 불법적인 국회다. 국회를 해산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한 축일 거고요. 또 한 축에는 이번에 명단 보면은 그 14명 외에 민주노총, 정의구현 사재단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정의구현 사재단이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이름이 주목됐었어요. 전 통진당 이석기 씨. 감옥 한참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통진당하고 이제 북한을 엮고 첫 번째로는 북한에도 천주교 교구가 있어요. 평양 교구가. 그럼 남북 관계가 풀렸을 때, 괜찮았을 때, 이명박 정권 때도 남북 관계가 끊기기 전까지는 이 북한 돕기 운동이라는 통로로 해서 한국 천주교 사재단하고 북쪽의 장충성당 천주교인 협회하고 접촉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엮어서 북한하고 내통한 윤석열이 말한 종북 반국가 세력이 여기 있다. 이석기 정의구현사재단, 민주노총, 김어준 총수까지 뭐 주머니에 무슨 북한 간다라고 하는 유서가 발견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런 이제 유서도 필요 없이 그렇게 엮어서 한쪽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이 박정희가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전두환이 만들었던 국가보위 비상대책 상임위원회나 헌법을 거기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서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다 정치활동 금지를 묶어놓고 허수아비 정당을 만들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종북반국가 세력 실체를 보여주고 한쪽으로는 국회를 해산해서 헌법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 방식이었는데 다른 나라의 계엄도 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순순히 됐겠느냐. 저는 이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최대의 판단 미스가 우리 역사에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국회로 달려갈 시민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가 하나. 두 번째가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망설일 줄 몰랐다가 또 하나. 이게 전부 우리 과거 경험에서 온 거거든요.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때 당시 대학들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신군부가 계엄령을 확대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면 현문 앞으로 모이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5월 17일 자정에 각 학교를 다 쳐들어가서 계엄군이 그 학생운동의 지도급 인사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제 유시민 작가가 잡혀간 것도 그날이었죠. 광주에서만 학생들이 모였고 거기서 5.18 학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경험 때문에 이번에는 국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간 거죠. 예상을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역사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계엄군이 살인범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계엄군이 민간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요. 73년 77내 쿠데타나 76년 아르헨티나 쿠데타 때만 해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쿠데타였던 1980년 계엄령 때만 해도 그렇게 명단이 많지 않았어요. 워낙 박정희 전두환 체제 하에서 이른바 시민 노동조합 시민단체 이런 것들의 활동을 억압해 놓았기 때문에 당원도 별로 없었어요. 민주당원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조사해봤자 몇몇 사람들 잡아가고 김대중 내라는 뭐 사건 같은 걸 조작해서 그렇게 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 윤석열과 이 계엄 내란 세력의 망상 속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은 당장 보면 민주당원 500만 명이라고 그러죠. 사회민주당, 진보당, 뭐 기본소득당 여기 몇만 명 포함해도 수백만 명이에요. 그다음 민주노총 120만 명,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하면 노동조합 원만 250만 명이에요. 남태령이 나왔던 전농회원 거기도 100만 명이 넘어요. 그밖에 무슨 촛불행동, 뭐 정의구현 사재단에 뭐 참가했던 이런 분들, 각종 시민단체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집회 나오는 깃발 밑에 모인 사람들, 그 깃발 이름 써 있는 단체 회원들만 따져봐도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지도자급만 잡아서 고문하고 투옥하고 한다 하더라도 감옥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도소까지 다 정비해놨잖아요, 사전에.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제 총수가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2011년도에 이집트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무바라크 독재자였었는데 시민혁명으로 이제 무바라크를 쫓아내요. 그때
이 시민혁명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한 300여 명 정도 돼요. 그렇게 해서 무바라크를 쫓아내고 헌법도 바꾸고 선거법도 바꿔서 의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뽑았어요. 거기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였어요. 이 새로 뽑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다. 국회는 불법기관이다라고 판결을 해요. 의회가 무력화돼 버리니까 혼란에 다시 빠져버리고 특히 이제 무바라크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시위를 벌이고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제 상황이 아주 나빠지고 대외적 신인도는 떨어지고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져요. 이 틈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유명한 국방장관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요.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시 대통령을 추대해서 일단 이집트 전체를 장악한 다음에 10개월 후에 자기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원래 대통령은 의문의 사망을 해요. 우리 어떻게 됐을 거냐 그 사례를 보면 윤석열이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첫 번째 수많은 사람이 죄 없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게다가 이 인간들이 종이절단기를 좀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안소니 퀸 나온 패세이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나치가 레지스탕스를 잡아서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고문 장면이 나와요. 종이절단기로 그렇게 자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단 천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만들어진 불법기관이라고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 하기 전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개헌하고 자기 다음에 김건희한테 물려주는 그런 개헌을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또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퇴진, 계엄 해제, 불법 계엄 해제라든가 이런 걸 요구했겠죠. 그럼 또 이제 혼란스러워질 거고요. 지금도 경제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선포해서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도대체 얼마인지 앞으로 한국인들이 두고두고 갚아야 된다. 처음에 나왔던 액수가 한 900조 되나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탄 상태 직면에 실업자 넘쳐나고요.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사람들의 불만이 끓어오르고 그 불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민주주의 파괴하고 경제까지 말아먹는다고 하는 불만이 고조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군대가 윤석열의 직속 부하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1952년 이승만 계엄 때는 여기 와 있던 유엔군이 경악을 했어요. 미군도 당장 해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랬어요. 게다가 전쟁 중이라서 이미 전시작전권이 완전히 미군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군인을 더 오래 동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군인도 이승만의 반기를 줄 수가 없었어요. 박정희가 72년 계엄을 했을 때는 본인이 군 출신이잖아요. 군인들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은 충암고 출신 몇 명 가지고 군대 전체를 장악할 수가 없어요. 충암고 출신이라고 해서 뭐 죽고 살 만큼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윤석열이 죽을 거라고 얘기한 건 그런 거였었어요. 군부에서는 야, 이 국민의 이런 불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김건희를 제일 미워하니까 이거 잡아서 국민한테 넘겨주면 꼭 그런 거였거든요. 박정희가 5.16 쿠데타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깡패소탕이었어요. 전두환도 삼천교육대 만들고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게 김건희, 윤석열을 거꾸로 이제 체포해서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5.16 쿠데타가 난 그 당시에 박정희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국유지가 많았어요. 특히나 일제강점기 이왕직이라고 해서 조선 왕조 왕실 소유지가 많았어요. 그게 전부 문화재청 소유지였거든요. 근데 그 땅 대부분이 쿠데타 나고 나서 장군들한테 불화가 돼요.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들을 그렇게 이권이나 돈을 나눠주지 않으면 위험한 거잖아요. 전두환 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88올림픽 유치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있는 도로 표지판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다 교체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신호등 교체권이라든가 수많은 이권들을 나눠줌으로써 쿠데타에 동참했던 사람들한테 이권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평생 먹을 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늘 야당만 치질 않았어요. 원래 여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부패 세력. 그래서 전두환이 쿠데타하고서 김정필도 잡아갔어. 이후락도 잡아가고요. 원래는 같은 라인에 있던 사람인데 잡아서 부패 혐의로 체포하고 재산 일부 압수하고 이랬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쿠데타 가담자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기득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권들을 빼앗아서 넘겨줬을 거예요.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87년 얼마나 많이 싸워왔어요.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군사 독재 정권도 다시 물리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사이에 흘릴 피가 보통이 아니겠죠. 계엄 선포되자마자 국회 앞으로 달려간 분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 수만 명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